어떻게 하면 이게 좀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품격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사랑을 받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패션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이름하는데 정말 그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디에 뭐 열광 미치는지 어디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리고 호감 가는 단계를 넘어서는 네. 정말 품격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데까지 브랜드를 만들어야 이게 명품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콧대 높은 시장이 과연 어딜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시장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최고의 브랜드로 각인시킨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텐데 전 삼성전자 유럽 총괄 사장이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스타트업 투자 쪽에 또 몸을 담고 계신 비바체랩 대표 김석필 대표님과 오늘 신과 대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스타트업 투자 쪽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길게 일하셨던 거는 삼성전자에서 네. 유럽 시장의 마케팅을 이제 책임지시는 그런 일을 이제 오래 하셨던 거고요. 네. 네. 언제쯤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간 게 1985년인데 85년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세가 네, 젊게 보이죠. 많으세요? 85년이요? 네, 네. 입사가 그래서 저도 현지에 유럽에 있을 때 거래소 만날 때 너무 어려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스프레이도 뿌리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진짜요? 일부러? 네. 85년. 한 33년 삼성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 그 유럽 현장에서 뛰었던 거는 한 17년. 제가 영국 법인장, 프랑스 법인장, 유럽 총괄 맡아서 한 17년 정도 있었고요. 네. 나머지 기간도 서울 본사에서는 뭐 해외 본부라고 수출 부서, 네. 또 삼성의 옛날 비서실에 네. 좀 비밀 병기라고 불렸던 조직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스트래티지스 그룹, 미래 전략 그룹이라는 조직이었는데 미래전략실. 예, 지금 이제 미래 전략실이라고 하는데 네. 그 원래 과거 이름은 미래전략 그룹이에요. 그룹이라는 데가 이제 그 외국인들 네네.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삼성의 국제화를 좀 스피드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그 이건희 회장님의 신경영의 일환으로 했던 조직인데 약간 좀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 지금 비서실 조직하고는 다르고요. 다른 미래전략. 미래전략그룹이라는 좀 네네. 특수한 비밀 병기처럼 그 당시 한 20년 더 됐죠. 그때 네네. 외국인들을 뭐 하버드나 뭐 옥스퍼드나 이런 우수한 MBA들을 데리고 와서 네네네. 삼성의 CEO들 전략 참모로 또 삼성그룹의 전략 컨설팅하는 일, 네네네. 그 일을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자 담당으로 네. 가서 그런 외국인들하고 한 5, 6년 일을 같이 했고 서울 또 나중에 귀임에서도 해외 관련 일들을 계속 많이 해서 네네. 저는 아마 30년 넘게 그 삼성에서 경험은 그냥 해외 현장에서 그 장사하고 뒹굴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30년 이상을 일을 하셨으면 지금도 뭐 유럽 가면 아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같이 뛰었던 우리 현지 동지들이 많이 있고 후배들이 또 네. 책임자도 있고 어떤 현지는 아직도 1월 1일 되면 네. 꼭 전화를 하는 우리 그래요? 현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른바 문화 마케팅 또 이거야 뭐 중요성이라든지 혹은 또 글로벌 진출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하셨던 일들을 조금 저희가 들어보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지금 현재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외 진출을 노리시는 분들 어떤 전략들이 좀 가능할지 한번 좀 가늠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그 33년의 기간 혹은 이제 유럽에서 마케팅을 하셨던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유럽 나가신 게 언제쯤이에요? 제가
88년도에 아주 더 전에 네. 파리 주재원으로 나갔습니다. 총각으로. 그때 처음으로 나갔던 건 그때 과장 시절에 한번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이 돼서 뭐 사령관이라 그럴까요? 우리 현장 영업 사령관 법인장으로 네네. 나간 거는 2005년도에 영국 법인장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어서 네네. 프랑스 법인장, 유럽 총괄사장까지 해서 한 10년 현장 사령관으로 있다 들어왔죠. 네. 아니 뭐 이렇게 프랑스말이나 독일어 이런 걸 많이 하셨었어요? 네. 왜? 어떻게? 학부에서 전공을 저는 이제 불문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런 이제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 어떻게 가셨나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직원으로 한번 가셨다가 그 다음에 영국의 법인장으로 한번 가셨고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두지휘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셔서 제일 먼저 한 마케팅 뭐 어떤 거 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현장 사령관으로 가서 이제 뛰었던 그 시점을 네. 그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삼성의 제품들이 네. 기존에는 사실 그 좀 우리 해외에 가서 우리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가 보더라도 좀 창피하다 그럴까 뭐 좀 낯뜨겁다 할 정도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치 지금 중국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가받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싸고 그냥 뭐 한번 쓰고 뭐 이런 정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혁신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돌이켜 볼 때는 우리 뭐 내 외부 사람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삼성의 신경영이라는 네. 이건 회장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질, 국제화, 복합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특별히 그 질경영이라는 그 화두로 던지셔서 품질. 네, 네. 품질이죠. 예, 그리고 그때 그 핸드폰을 지금 낯뜨거운 이런 제품들을 한 4,000개인가를 다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그게 그쯤이에요? 네, 그쯤.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좀 전에. 몇 년 전에. 맞아요. 애니콜.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삼성의 그 리더의 통찰력과 경영 방향을 제시한 게 혁신의 불을 당겼다고 보고요. 그 혁신의 힘으로 혁신적인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핸드폰, 테레비가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시장에 알려지고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들이 제가 그 당시 근무할 때만 해도 밤낮 없이 24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을 불태워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 게 그게 이제 세계 시장에 먹히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현장 사령관들이 나갔습니다. 뭐 얘기가 좀 네네. 그때쯤 그때쯤에 제가 이제 현장 사령관에서 부임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자 지금 이런 혁신적인 제품 갖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품격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사랑을 받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한국 특히 이제 뭐 삼성 제품이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충은 뭐 알기도 하고 들어는 봤고 뭐 그냥 싼 맛에 좀 쓰면 뭐 그냥 괜찮은 요 정도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삼성의 뭐 TV다, 뭐 에어컨, 냉장고다 그럼 이제 가장 좋은 제품으로들 인식을 할 만큼 이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한 10몇 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이미지에 제일 영향을 또 많이 주니까. 네. 어떤 마케팅을 하신 그래서 거예요? 저는 가서 했던 활동들을 뭐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저는 문화 마케팅이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문화 마케팅. 예, 문화 마케팅이라고요.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는데 이걸 좀 더 품격 있고 폼이 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부임했던 곳이 영국, 프랑스, 유럽 쪽이 이 세계 문화의 자산이 가장 많고 문화의 자부심이 강한 문화 대국이라 그러면 유럽에서는 우리가 내가 문화 마케팅을 한번 반드시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사실은 여러 마케팅 활동 중에 문화 마케팅이 가장 어떤 면에서 종착역이고 가장 프리미엄을 만드는 마케팅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브랜드 키우는 정도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 성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 당시에도 믿었어요.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바로 이렇게 감이 와닿진 않는데 어떤 것들이 문화 마케팅에 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음악 마케팅이다. 그럼 뭐 무슨 무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를 후원하면서 이렇게 기업 이름을 노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화 마케팅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것도 하나의 또 좋은 얘기겠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했던 활동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또 달라서 뭐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 영국 좀 다르게 했는데 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축구, 워낙 축구 좋아하니까. 네, 스포츠 또 축구가 네. 그 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네. 그런 요소라 이제 그쪽에 또 집중을 했죠. 영국에서는 그것도 이제 국가별로 혹은 뭐 그 문화별로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포인트도 좀 달라지겠군요. 네. 그 제가 이제 주로 그 마케팅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까. 그리고 그 소비자 마음을 산 거를 어떻게 하면 감성적으로 유대감을 할까.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모셔널 본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외부로 알리고 자랑스럽게 보일까. 그래서 뭐에 열광하는지, 네. 뭐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하는 포인트를 찾아내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 축구가 거의 종교 같은 수준입니다. 영국은? 네. 그래요? 첼시 이제 스폰서십을 하면서 네. 지방 출장을 갔다가 그 리버풀에서 시합이 있었어요. 첼시하고. 네. 그러면 가서 우리도 응원해줘야겠다라고 이제 리버풀의 축구 경기장을 갔는데 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게 이게 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무슨 무슨 폭동의 현장 같아가지고 뭐 기마 경찰이 수십 마리 뭐 한 100여 마리가 막 말 밟고 소리 내고 관중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관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 들어가듯이 막 수천 명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들어가고 야 이거 좀 뭐 이상하다 분위기. 그 이제 들어가서 응원을 했죠. 네. 그 원정팀인 거죠? 네, 원정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응원을 했는데 저는 몸이 당연히 첼시한테 반응을 한 거죠. 첼시가 뭐 아깝다 이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옆에 팬들이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이게 계속 보다가는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그래서 몸 조심해야 된다. 몸 조심해야 되겠다고 도중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보통 일이 아니고 뭐 그다음에 첼시를 저희가 이제 스폰서 할 때 보면 첼시 팬들은 네. 자기 피는 파랗다고 그래요. 자기 컬러가 파란색이라고. 운동복이 파란색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피는 파랗다고 그러면서 이 속옷까지 다 파란색으로 전부 첼시 옷으로 다 입을 정도고.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미쳐 있습니다, 아주. 그 축구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열광하는 게 뭐냐를 이제 찾아본 건데 토트넘 경기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네네네. 손흥민.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또 토트넘 이렇게 좋아하는데 토트넘하고 영국 국적하고 어느 거 바꿀래? 그랬더니 자기 국적은 바꾸는 거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토트넘 팬은 자기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첼시 이제 스폰서십을 하게 된 게 네. 그 영국이든 프랑스든 뭔가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걸 찾아서 거기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건데 참 이상하다. 축구가 뭐 크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치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네.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보기로는 네. 그 정체성 우리 어디 보면 카프카가 그런 얘기 옛날에 했던 거 보니까 네. 존재한다는 거는 어디 소속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민족이다 국가다 자기가 소속돼 있다는 거에 자기 정체감 존재감을 느끼는 건데 소속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점차 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좀 약해지면서 지역주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역 연고로 한 스포츠 축구팀이 나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미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영국 사람들의 이 패션 포인트, 열광하는 포인트는 네네. 축구고 축구는 종교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네. 축구 스폰서십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같으면 뭐 학교니 뭐 또 무슨 뭐 혈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좀 규정하는 그런 소속일 텐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 거의 오로지 축구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감을 그렇게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그렇게 열광을 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신 거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첼시라는 팀을 뭐 여러 팀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첼시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파란색이라 혹시 선택하신 건가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삼성 파란색이다. 네, 파란색이다. 첼시 파란색이랑 약간 좀 맞는 것 같은데. 컬러가 일단 같아요. 그렇죠. 더 블루. 네. 자기네들을 팀을 더 블루라 그럽니다. 또 블루 팀이고 삼성도 그 당시 로고 컬러가 블루고. 네. 그 첼시 또 연고지가 네. 다 지역 연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고지가 그 남서부의 그 고급 동네예요. 좀 사는 동네예요. 예, 그 클린턴 대통령 딸이 그 첼시아 이름이 첼시아인데 옛날에 거기서 유학했을 때 낳던 딸이라 이름을 거기 져줬는데 그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도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첼시 동네가 굉장히 부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미지 자체가 좀 뭐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고 그것도 맞네.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쪽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할 때쯤에 네. 급부상 성적이 막 급부상했어요. 삼성이 이제 2위에서 1위로 이제 가려고 할 때 첼시도 성적이 이제 2위에서 1위로 가려고 막 2등, 3등까지 올라갔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러면 서로가 챔피언을 갈망하는 비슷한 지금 야망이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첼시도 또 이 자기네들 팬들이 뭐 수억 명씩 되거든요. 첼시도 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안 됐는데 되게 네. 맨유나 첼시나 이런 데들 보면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이 꽤 많습니다. 그 러시아 뭐 네. 유럽에서는 셌지만 동남아나 이쪽은 이제 약하니까 네. 또 삼성은 또 삼성도 글로벌에 있긴 했지만 또 좀 넓히려고 그 서로가 글로벌 브랜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맞아서 이제 거기를 선택했고 뭐 이제 서울에 본사에 연락해서 승인 받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네. 과정이 있었어요. 뭐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또 뭐 발을 빼서 녹기하고 하겠다고 뭐 잠적하고 뭐 이런 뭐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얘기 다 끝내놓고 그렇죠. 예, 그래놓고 뭐 같이 사라져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노키아가 1등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걔네들은 노키아하고 하고 싶어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여튼 여러 어려운 과정들 끝에 결국 잡았죠. 근데 잡아서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이제 두고 봤어야 되는 일인데 첼시를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네. 계약을 하게 됐고요. 뭐라고 그러나요? 공식 스폰서라고 하나요? 스폰서십? 네. 네, 그렇게 이제 맺으신 거죠? 네, 스폰서십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네. 메인 스폰서 여기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 옆에 잠깐 이 셔츠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스폰서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서 네. 그 스폰서십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좀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이제 메인 스폰서십 메인 있죠. 스폰서. 유니폼 스폰서. 예. 그럼 비싸죠? 그렇죠. 꽤 비쌌던 돈이죠. 예. 아니 얼마 뭐 대충은 알려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너무 미디어에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다. 한 몇 백억대입니까? 예, 그렇죠. 예. 1년에? 네, 네, 그래. 아이고. 근데 그 돈 내고도 이제 올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았죠. 아이고, 뭐 서로 못해서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축구팀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돈도 돈이지만 네. 그래도 그 내가 계속 우리 팀원들이 붙이고 다니는 티셔츠인데 거기에 뭐 무슨 카지노 이런 거 붙이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분명히 아마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설득이 좀 필요하셨었겠네요, 그죠? 네.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을 할 거고 이런 뭐 좋은 품질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걸 잘 설득해야지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기업들처럼 막 조금 좀 저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도 돈 더 준다고 해도 안 받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저희 쪽하고도 접촉이 됐던 것도 그런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그 이미지 네네. 또 자기네들 뭐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제 접촉을 했고 저희가 이제 뭐 노키아나 다른 경쟁사하고 서로 경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저희도 부각을 시켰죠. 그래서 얘네들 글로벌 첼시 구단이 되려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너네가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몇 년 스폰서십 하신 거예요? 저희는 결국은 10년 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럼 10년 동안 해서 원래 생각하셨던 그 효과가 마케팅 효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판단하기보다 네. 시작했던 그 첫 해서부터 몇 년이죠, 그게? 2005년 2005년. 예, 시작했던 해에서부터 네. 뭐 결과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2005년 그해 바로 그냥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또 연이어서 우승을 했고 2006년에도 네,
그게 건 100년 만에 첫 우승이래요. 아, 첼시가.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다는 게 그 구단 역사상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팀도 많고. 그런데 그렇겠죠. 예. 당해년도 우승, 그 다음에 우승, 야. 또 몇 년 후에는 챔피언스리그 그 꿈의 네네. 그 매치라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준우승 또 우승까지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영국 현지 언론, 뭐 글로벌 미디어, 한국 언론에서 네. 그냥 첼시하면 삼성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효과를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네네. 그거는 뭐 수백 배, 수천 배 그 투자 효과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렇겠네요. 정말 뭐 그거 프리미어리그 보는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 뭐 네. 수억 명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시청자가 2억 명인가 그렇게 이제 야. 그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 뭐 2억 명의 시청자가 90분 내내 계속 보는 이걸 거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마케팅을 하셨고 실제로 그러면 한 그 10년 사이에 물론 이제 삼성이 기본적으로 품질이 좋았으니까 마케팅도 성공을 한 거겠습니다만 결국 그 유럽인들 사이에서 혹은 뭐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삼성이란 이미지가 최고의 팀, 최고의 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좀 생긴 거라고 봐도 되겠군요. 네, 그 아까 축구에 굉장히 열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어떤 면에서는 축구 속에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근데 그 거기에 저희가 감성적인 본딩을 한 게 이제 첼시라는 스폰서십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영국 소비자들, 유럽 소비자들이 축구를 통해서 또 첼시를 통해서 삼성이 자연스럽게 뭐 친숙한 브랜드, 네.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던 계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야, 이 축구 얘기는 뭐 정말 끝도 없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오늘 또 문화 마케팅 이야기를 또 해주셔야 되니까 그 말고 축구 말고 또 뭐 셰프 마케팅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제가 영국에서 스포츠 또 축구, 첼시 마케팅을 통해서 뭐 하여튼 큰 성과를 이제 거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어서 바로 저는 이제 프랑스 법인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프랑스는 그 전에 제가 그래서 주재원 생활도 했고 해서 잘 아는 시장이라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네. 바로 또 다른 첼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네. 파리 생제르맹 우리 이강인 선수 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빨리 우리 계약하자. 그래서 거기를 막 서둘러서 계약하자고 그랬더니 네. 직원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요? 뭐 이상. 그래서 다들 왜냐 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이 축구가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자꾸 뭐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뭔데?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대. 자기네 축구 말고도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그럼 소비자 조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소비자 조사 시켰죠.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첫 번째가 요리 쿡입니다. 그것도 2위하고 격차가 큰. 그렇게 관심 네, 많아요. 2위는 아트, 뭐 예를 들면 박물관, 예술, 네네. 패션, 디자인, 음악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축구는 순위에도 별로 없고. 아유 없어요, 별로 한 5등, 6등은 없어요. 축구는 네. 이미 영국에서 한번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성공시키기도 마음도 편하셨을 거고 또 내가 뭘 했는지 뭐 딱 뻔히 알고 계시니까 이제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렇죠. 쿡 혹은 뭐 셰프 마케팅 이거는 제가 생각에 뭐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무슨 우리나라 무슨 저 백종원 씨처럼 막 뭐 프랜차이즈로 막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당시에 제가 네. 그러니까 이 축구에 물론 저 첼시 성공에 뭐 사로잡혀 있었던 건 맞았지만 네네. 그거보다 더 먼저 제가 그 고민했던 거는 네. 하여튼 패션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이름하는데 그 나라 그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더 큰 숙제였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열광하는 거, 또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거, 뭐 이런 쪽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이게 마켓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봐야겠다라고 네네. 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했던 게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첫째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가 그 나라의 패션 포인트이다 보니
그 우리 이제 요리사, 주방장 이런 표현이 셰프라는 이게 굉장히 아너러블하고 명예스러운 자리고 훌륭한 예술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훌륭한 우리 셰프를 우리의 앰베서더로 하자. 계약을 맺자. 첼시 계약 맺듯이. 네. 그리고 미슐랭 그 음식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슐랭 네, 음식 그렇죠. 가이드와 유사한 게 프랑스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샹페라라는 프랑스의 음식 가이드하는 거기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자. 미슐랭은 뭐 우리하고 안 해도 자기네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하고 그래서 그 프랑스 지방 곳곳에 우리 같으면 전국 노래자랑처럼 전국 요리자랑 잘하는 요리 경연대 하는 프로그램 이제 그거를 같이 했죠. 그런 프로그램 원래 있어요? 아니 프랑스에? 없는데 이제 그 샹페라라는 그 요리 가이드 해주는 그 미슐랭 같은 회사 그 대표하고 삼성이랑 같이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이벤트들을 지역 돌면서 시행을 했죠. 네네네.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그런 프로그램을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삼성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게끔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에 돌렸는데 네. 실제 이 첼시의 무슨 이런 프리미어리그 우승 같은 뭐 의외의 성과가 있었던 거는 그 제가 이제 스폰서했던 그 요리사가 네. 에릭 프레숑이라는 그 브리스톨 호텔의 주방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됐던 분인데 저희하고 하여튼 운때가 잘 맞았는지 한 서너 달 후에 그 프랑스 최고의 명예훈장 그 레지옹 도네르라는 네.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받게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궁전에서 봤는데 저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대표님 운이 잘 따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또 마케팅을 해서 전 세계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어떤 포인트를 노려서 이런 것들 좀 알려주셔야 선배님으로서 알려주셔야 또 후배 기업인들이 열심히 또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마케팅이 뭐 지역에 따라 또 네. 시대에 따라 뭐 바뀌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한 지역에서 한 시대에 잘 됐다고 다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똑같이 거니까. 한다고 똑같이 잘 그렇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네. 그 기본은 네. 어떤 맥락에서 같이 한다고 저는 보여요. 마케팅의 이론적 기본도 네. 소비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고 그 소비자의 일단 알리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로부터 호감을 사고 그 호감 산 소비자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랑스럽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디에 뭐 열광 미치는지 네네네. 또 어디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네. 뭐 다른 지역이든 또 뭐 지금도 요즘에 이제 디지털과 SNS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지만 네.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소비자를 좀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뭐 호감 사는 이런 정도는 이제 사실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은 좀 하실 텐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면 그 이상의 마케팅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마케팅을 접해서 야 내가 지금 삼성 쓰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혹은 뭐 어떤 제품 쓰는 게 내 정말 뭐 뿌듯하다.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다면 뭐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저는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아까 첼시나 쿡 정도 뭐 그 정도 쿡 마케팅 정도는 친근감 갖고 있게 하고 좋게 했는데 자랑스럽게까지 얘기되려 그러면 네. 어떤 면에서는 명품 명품이라는 거는 그냥 좋은 브랜드나 뭐 비싼 거.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네. 좀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보여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했던 게 그래서 이제 왕실 브랜드, 로얄 오런티 브랜드 마케팅 활동들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더 고품격인 아까 박물관 마케팅을 또 프랑스에서도 많이 했고, 뭐 그런 알리고 호감 가는 단계를 넘어서는 네. 정말 품격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데까지 브랜드를 만들어야 이게 명품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긴 또 제품이나 서비스와 또 잘 맞긴 해야겠네요. 이게
그냥 무조건 뭐 박물관 뭐 고급스러운 뭐 어디 고성 뭐 이런 거 마케팅 한다고 이 제품이랑 안 맞는데 이미지가 예를 들어 뭐 내가 2,000원짜리 건전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또 그 비싼 걸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제품 서비스랑 이게 좀 맞긴 맞아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렇진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IT 제품하고 문화예술 미술 박물관하고 뭐가 맞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특히 프랑스나 영국에서 했던 것들은 IT 기술과 문화 뭐 미술이 만나서 더 큰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네. 그게 제가 아까 쿵 마케팅 말고도 예를 몇 가지 드리면 예술의 재해석이라는 이벤트를 프랑스에서 했었거든요. 예술의 재해석. 미술의 재해석. 네. 그러니까 15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의 세계적 명화 한 50점을 우리 IT 기기로 정밀 촬영을 해서 네. 그거를 대형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 3D 입체감으로도 보여줬고 사운드도 넣고 그래서 그 명화는 명화들의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예술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러나 IT 기술을 힘입어서 보완받아서 좀 재해석을 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 행사가 저희가 파리시청에다 제안했더니 시장이 너무 좋아해서 그 뿌띠빨레라는 전시관도 그냥 무료로 한 달 동안 임대해주고 루이비통 그룹에서도 좋다고 자기들 같이 하고 싶다 해서 했고요. 그때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와서 네. 저를 도와줬습니다. 베르베르가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창의적인 마케팅 아이디어다. 그래서 막 설명도 했고 그래서 꼭 이 문화예술과 뭐 우리 네네네. 업종과 다르다고 할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거를 잘 접목시키면 네네네. 저희 뭐 박물관 안에다가 삼성 TV 이렇게 들어간 광고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식이 박물관에 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왜 테레비가 있나? 삼성 테레비는 박물관에 소장할 정도의 예술품이다라는 연상,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 있게끔 네네. 그런 노력도 했고 하니까 뭐 업종을 떠나서 문화예술 한다 그러면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네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건 상상력이 부족했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도 제품이랑 성격이 좀 맞아야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꼭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 박물관이든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과 반드시 그냥 지금 당장 1차원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어떤 젠더를 사용해서 얘에 맞게 그런 문화적인 뭐 이벤트가 됐든 문화적인 아이템들을 내 제품과 서비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잘 고민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건 제가 진짜 많이 좀 배웁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요즘에 어쨌든 또 우리의 문화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K-팝 같은 네. 혹은 뭐 우리 K 드라마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또 많이 얻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기업들이 또 잘 콜라보라든지 뭐 활용을 좀 한다면 우리 대표님 같은 상상력으로 잘 연결을 좀 시킨다면 굉장히 또 이것도 획기적인 마케팅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K-팝 같은 경우에 유럽에 계실 때는 그렇게 인기는 아니었겠군요. 2018년 정도까지 아마 있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굉장하답니다. 네. 유럽에서 얘기 좀 들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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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K-팝이랑 좀 잘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문화 마케팅이다 보니까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K-팝, 뭐 K-칼처가 막 싹 트던 시점이었거든요. 굉장히 저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변은 굉장히 약했지만 그분들을 저희 엠베서더로 임명하는 프로그램을 그때도 저희도 좀 돌렸어요. 그분들이야말로 문화적으로 우리한테 감성적으로 본딩이 돼 있는 분들이니까 네네. 이분들이 뭐 한국 삼성의 홍보대사를 띄워주면 좋겠다는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요즘 말씀하신 그 K컬처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은 제가 한 과거 유럽에서 삼성에서 이 문화 마케팅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큰 성과를 뭐 냈다면 냈는데 네. 뭐 프랑스 문화, 영국 문화, 유럽 문화
다 남이 문화의 그 패션 포인트로 한 건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K 컬처, 이 K 문화 이거는 지금 우리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패션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K 컬처가 세계적인 패션 포인트가 되면 이걸 갖고 한번 명품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뭐 그런 일을 해보면 좋겠다. 뭐 제가 했던 경험상 네네. 그런 거를 해보면 한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볼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시면 어때요? 근데 K 컬처는요. 네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네. 이리저리 좀 고민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도 해외 네트워크가 많이 있으니까 이 보면 K 컬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뭐 일을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 된 사람이 정부력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프랑스인 가운데 네, 프랑스인.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네. 한 10,000명쯤 될까요? 한 6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사이 된답니다. 100만 명까지. 한국어 선생을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6천만 인구에서 네. 한 해 뭐 1%, 한 60만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만 해서 과거 한 10년 사이에만 여기 통계학이나 경영학 교수분이 프랑스 전문가분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보니 그분들은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진짜요? 취미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야죠.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없죠. 그래서 저는 K 컬처에 대해서는 뭐 고민이자 여러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 게 K 컬처는 사실 한때 유행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한 20년 전쯤에 일본의 J 컬처라는 걸 보면 네네. 굉장했었거든요. 글로벌로 한번 싹 훑어갔는데 네. 그 바람같이 사라지고 뭐 네. 잊혀진 그냥 계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가를 한번 저희가 돌이켜 보면 네. 일본 사람들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또 그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나 마인드가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냥 먹고 사는데 큰 시장 큰 시장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IT 제조가 하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막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간 건데 우리는 좀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죠. 이런 생각에 그럼 K 컬처를 잘 살리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네. 몇 가지만 좀 하나 네네.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했던 것처럼 이 K 컬처의 상태를 좀 정확히 우리도 더 파악을 해야 된다. 여기 3프로 TV에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저도 들어봤는데 그런 네. 분들이 더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과연 K 컬처의 실체가 뭔지 누군지 왜 좋아하는지 무엇인지 어딘지에 대해서 K 컬처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냥 막 인기 네. 있다고 정도만 두성뭉술하게 알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어떤 세대들이 어떤 연예인들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는 기회로 삼으려면 저는 정부와 뭐 기업과 뭐 스타트업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뭐 사업도 그렇지만 이것도 타이밍 때가 있는 거죠.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지금 저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잘 못 활용을 하면. 그냥 이대로 이거 그냥 즐기고 열매만 따먹다가는 뭐 얼마. 저는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J-팝, J 컬처 네, 장난다. 그러기엔 너무 아쉽다. 네. 이게 오래 간다면 뭐 다행인데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준비해도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뭐 제 생각으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네. 제가 유럽에서 문화 마케팅 했던 사례도 보면 글로벌 마인드세트. 제가 한국식 사고와 한국식 그냥 이 멘탈만 갖고 고집했으면 그런 문화 마케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전에 삼성에서 훈련받은 그 기간도 있고 해서 네네. 이제 글로벌한 마인드세트를 우리 한국도 적어도 이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 정부, 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분들은 우리 K 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마인드세트. 그 얘기는 그 세계 소비자에 대한 이해, 네.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는 기본이고 네. 공략할 시장을 한국에만 놓으면 안 되겠다. 뭐 우리 상식적으로는 해외 그러면 한국에서 이걸 잘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해외 시장을 갖고 내가 이걸 먹겠다라는 각오로 해봐야겠다. 그 좋은 사례가 있는 게 그 요즘 문제가 됐던 50-50. 아, 그 큐피드 같은 그 예. 노래가 좋은 사례라고 봐요 저는. 예. 아예 시작서부터 사업 모델을 예. 글로벌 시장에 먹힐 거로 시작했다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 플랫폼들하고 한국의 지금 한류의 힘을 연결시켜서 우리 힘을 글로벌하게 이제 과시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 세계인의 축제가 될지 뭐 전시회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국의 IT 기준이나 K컬처를 네. 해서 태워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 결국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이게 좀 지속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어지는 그 유행을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막 그 작은 시장 안에서 저기를 제껴야 이제 내가 막 크고 뭐 이런 시장이 이제 과거 막 쭉 있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피터지게 경쟁할 필요 없이 정말 세계로 나가면 훨씬 더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오히려 손을 잡고 같이 진출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왔다고도 봐도 괜찮겠군요. 혹시 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혹은 우리 이렇게 뭐 전문가분들 이렇게 외국에 나가실 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건 진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의사항 혹시 있으시면 하나 정도 뭐 팁 좀 주실 거 혹시 있을까요? 그게 사실 이번에 제가 뭐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저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 게 우리 스타트업들 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세계로 하여튼 뛰어야 된다. 그리고 네. 이 세계 시장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지금 기회인지.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지 이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가서 해야 될 아까 말씀하신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네. 이 문화에 대한 이해. 제가 여기서 얘기한 뭐 문화는 아까 문화 마케팅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네. 우리와 다른 성격의 나라 환경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 그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 능력 그거를 이제 뭐 이문화 적응 능력이라고 이제 학교에서는 쓰는데 그런 노력과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한국적인 우리 그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어도 글로벌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서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에 가는 적응할 수 있는 좀 글로벌한 마인드셋을 가져라는 얘기는 저는 첫 번째 꼭 드리고 싶고 그거 없이 가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 그다음에 그 이 문화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현지화, 그 현지인의 주인의식 이런 노력들, 이런 의식 이것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까 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과 행동은 또 다르고 근데 그거는 진정성 있게 내가 여기서 글로벌 시장에 성공하려면 현지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이 실천도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저는 해외에서 너무 많이 여러 사례를 봤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하던 그 마인드와 행태를 그대로 그냥 외국에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러다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목격을 좀 맞습니다. 하셨군요. 철저하게 현지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경영 그게 좀 이제 중요하고 아까 뭐 또 한두 가지 더 하면 하여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화된 또 영업 마케팅 활동 또 거기서 꼭 돈만 벌려고 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업 시민으로서의 또 책임도 다하려는 역할 뭐 그런 한 몇 가지들은 저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해외 우리 수만 개 기업들이 나가 있지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신 데도 많지만 혹시 뭐 더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어쨌든 막 급한 마음에 빨리 좀 승부를 보려고 그냥 준비 없이 막 나갔다가 오히려 디마케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하고 특히나 이제 현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점점 현지화
화가 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좀 하면서 글로벌한 시장에서 또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마케팅을 통해서도 혹은 뭐 품질 경영을 통해서도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더 오래 더 빨리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신가대야 해주시면서 예전에 그 첼시를 메인 스폰서로서 또 이렇게 삼성전자의 경험 혹은 뭐 프랑스에서의 그 쿡 마케팅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좀 시간이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뭐 우리 정 프로님하고 네. 재밌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책이 그 삼성 유럽에서 어떻게 명품 브랜드가 되었나 그 책이죠? 네. 네. 요새 이제 당연히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첼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쿡 마케팅 이런 얘기들도 들어 있고 혹시 오늘 얘기 안 하셨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까? 이 책에는. 그 제가 그 해외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네. 뭐 후배나 아니면 동료나 우리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했던 내용을 전하고 싶었는데 네. 그냥 라떼 얘기, 뭐 꼰대 얘기로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저는 좀 음식 얘기, 축구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또 짧게 뭐 저 나름대로 쉽고 재밌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속에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었고 네. 또 삼성이 좀 앞장서서 글로벌 현장에서 어떤 이제 뭐 명품이라 그럴까요? 초일류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건데 저 책에서 저는 그 좀 얻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네. 삼성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가 네. 뭐 지금 우리 OECD 문턱에 있는 한국이 네. 초인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서울시가 명품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대학 카이스트가 세계 초인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네. 나 개인이 뭐 여러분들 기업이 도전하시는 기업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머무르지 말고 잘하고 있으시면 정말 초인류나 명품이 될 수 있게끔 도전하는데 네.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 끝에 고민하던 중에 했던 여러 가지들을 담겨져 있으니까 네. 그걸 보시고 조금의 본인도 느낌을 갖고 도전에 참고가 되면 참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아주 현지화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네요. 책도 지금 제가 얼핏 이렇게 쑥 보니까 네. 현장에 답도 있고 현장에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제 챕터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어디 다른 나라 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너무 많이 돌아다녀갖고 한국에서 좀 남은 시간은 계속 좀 보내실 겁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삼성 나와서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즘에 저 베트남 쪽 동남아 쪽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세요? 네,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네. 지금 해외로 제가 나가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기회가 더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적인 우리 한국 K컬처에 대한 수용도 특히 또 한국의 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기 좋은 플랫폼들 네네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고 또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유사하고 등등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국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해외 시장 특히 동남아 가서 사업해 보겠다 그러면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도 해외 나가서 사업하겠다는 스타트업들만 저희가 찾아서 펀딩해주고 멘토링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뭐 유럽도 가지만 네. 동남아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동남아 진출 좀 도와주세요. 아유 당연히 하셔야죠. 보통 이 3프로 TV 그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이 되는데 더 전문가시지만 저도 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런 도전하셔서 초인류 명품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가대화는 문화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비바체랩의 김석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는
특히나 뭐 어떤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설령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즐겁게 들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석필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희가 도움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